자, 6강이지, 그치, 얘들아? 6강.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금융실명제가 뭐 왜 필요했는지, 금융실명제 일어나기 전에는 뭐 금융거래가 이름을 갖다가 가명으로 해도 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으로 해도 되고, 이름을 남의 걸 빌려 쓰는 차명을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세금이 이제 제대로 거치지 않는 조세 포탈, 탈세 문제도 생기고, 또 이런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기도 쉽다 보니까 뇌물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비리가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생각 갖고 있었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김영삼 대통령은 뭐 물론 김영삼 대통령 단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좀 카리스마도 있고 이 양반이 그거 하나는 확실했어. 그 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생각은 되게 확실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 때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면서 음, 이 사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대만의 이제 지도자였던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장개석이가 자기 며느리가 사치한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자 경찰들을 자기 며느리 집에 보내서 집을 탈탈 털어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진짜 엄청난 양의 그 뇌물로 받은 보석들이 나왔다. 장개석이 그 사실을 알고는 며느리에게 조그만 상자를 하나 보내면서 며느라 이게 네가 나랑 먹는 마지막 식사다라고 보냈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권총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서 공직자는 자기 가족에 대한 비리에도 절대로 눈 감아서는 안 되고 아주 철저하게 청렴해야 된다. 막 이런 한마디로 장개석 며느리는 실제로 의문사 당했거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어. 이제 그 권총을 자살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은 청렴, 깨끗한 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금융실명제 같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하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왜 넘어갔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존나게 많은 부자야. 나 돈 존나 많아. 근데 이제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계좌에다가 가짜 이름으로 막 통장을 만들어서 막 돈을 나눠서 넣어둔 거야.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지. 자, 이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앞으로 거래하세요. 그럼 이제 실명으로 거래되게 되면은 앞으로 세금도 다 내야 될 거 아니야. 다 내 명의의 재산이 되고 내가 뭐 증여받은 거, 내가 상속받은 거 다 걸려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냥 국가가 시행한다 그러면은 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부자들이 돈을 막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빼오겠지. 다 빼가지고 자기가 뭐 개인 금고에 넣어둔다든지 땅을 파서 땅에 묻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거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 첫 번째,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일이 이제 계획이 딱 추진이 돼야 돼. 그래 갑자기 어느 날 서프라이즈 이러고 팍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거든. 법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야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그 시간 법 바꾸는 동안에 이미 부자들은 돈 다 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긴급 명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 명령권. 대통령이 야 이거 지금 이거 비상사태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명령을 급히 내려야 된다. 그래서 긴급 명령권을 내리면 이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임시로 이제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당시에 이제 이 경제부총리하고 당시에 재정부 장관이 따로 있었거든.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지만 그때는 경제부총리와 재정부 장관이 따로 있었어요. 재정부 장관이랑 경제부총리 불러가지고 야 내가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너그 딱 두 사람 한 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그 둘 중에 하나가 이거를 밖에다 정보를 흘린 거다. 바로 모가지다. 이렇게 이제 단도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나간 다음에 이제 팀을 꾸립니다. 팀을 꾸리는데 뭐 금융 실명제에 이제 대한 이제 팀을 이제 믿을 수 있는 부하들을 이제 모아서 과천인가 어디다가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이거 이제 계획을 쭉 세우는데
그 팀원들을 불러서도 이제 입단속을 시킵니다.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가 과천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또 신문 기자들이나 다른 어떤 정부의 다른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뭔가 지금 뭔가 쟤네가 뭐 하나보다 뭐 금융실명제 하는가?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낌새를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본으로 출장 간 걸로 처리를 합니다. 가족들한테도 일본에 출장 간다 그래요. 그 실제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 내리자마자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일본 갔다 이러고는 갔다 바로 돌아온 거지. 그리고 과천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이제 계획들을 쭉 세우는 거야. 세워가지고 마침내 8월 12일, 1993년 8월 12일, 이때가 아마 일요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8월 12일 날 저녁에 갑자기 밝힙니다. 자, 이제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겁니다. 은행에서 익명이나 가명이나 차명으로는 금융거래도 할 수 없고 통장도 만들 수가 없고 모두 다 자기 이름으로 된 실명으로만 금융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포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부자들 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돈 넣어놓고 세금 피했던 부자들도 아이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이제 막 국가에 꼼짝없이 이제 세금 다 이제 떼이게 생긴 거지, 그치? 또 웃긴 일은 어떤 부자가 3억인가를 자기 집에 운전기사인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 운전기사가 이제 금융실명제 되니까 이거 내 돈이다 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이 그거 운전기사 돈 맞다고 판단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운전기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돈을 맡겼던 그 운전기사의 사장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운전기사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어 놨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금융실명제가 갑작스럽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그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은행 가서 이제 거래할 때 자기 신분증 다 밝히고 이제 통장 개설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금융실명이 딱 하고 나서 얘들아 진짜 크게 바뀐 게 뭐냐면 뇌물의 액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 뇌물 액수가 전두환 뇌물이 한 9천억 된다고 그래요. 전두환이 받아 처먹은 뇌물이 9천억 정도 되고 노태우가 받은 뇌물이 한 4천억 정도 된대요. 와, 이거 장난 아니지, 그치? 9천억, 4천억 거의 조 단위 가깝게 가는데 김영삼 정권 때 가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김현철이란 분이 뇌물을 받아먹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그 뇌물이 얼마 정도밖에 안 30몇 억이야. 36억인가? 야, 생각해봐라. 뭐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가가 인상했던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뇌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야, 저기 동네 소주값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뇌물값도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두환 때 9천억 했던 게 오히려 노태우 때 4천억. 이거는 이제 뭐 금융실명제와 상관없이 전두환이 그만큼 더 많이 뜯어먹은 새끼라는 거지, 그치? 전두환 9천억, 노태우 4천억 슈킹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오면 36억밖에 슈킹을 못했다는 거는 뭐 슈킹하는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뇌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좀 사회가 좀 더 깨끗해졌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안 좋을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영삼 대통령 95년에 들어서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의 강서구청장님 계시죠, 그쵸? 그리고 강서구의 강서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뽑습니까? 강서 구민들이 뽑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선거권이 없으니까 못 뽑았지만 저 같은 강서 구민들이 이 사람들 뽑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시의원들도 있죠. 이런 시장님이나 시의원도 또 누가 뽑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뽑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을 그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서 그 지역의 자치적인 그런 이제 정치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제도에서 단체장이라는 거는 의원들 말고 이제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또 뭐 군수 이런 사람들, 그 지방자치 정부를 대표하는 그 한 명의 그 지도자라 불러야 되나? 나라로 치면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을 지방자치 단체장이라 그러는데, 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실시하기 전에 어떻게 됐나요?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 그때는 이제 서울특별시장도 대통령이 그 전까지 임명을 했었고, 뭐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어요. 강서구청장도 대통령이 다 임명해 준 거야. 임명직 공무원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저 밑에서부터 이제 위에서 아래로 뭔가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는 하방식 정치가 아니고, 아래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서 위에 있는 정치가에게 의견이 전달되는 상방식 정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더 발달하게 된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자치 제도는 사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 때는 이제 지방자치 제도를 의원들을 뽑는 걸로 하다가 장면 총리가 이제 4.19 혁명으로 집권하면서 그때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도 다 뽑고 그랬어.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도가 운영이 될 뻔했는데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통일을 할 때까지 지방자치 제도를 미루겠다, 유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30년 이상 쭉 밀리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 때 되면은 이때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때 기억이 나요. 이때 막 무슨 뭐 갑자기 선생님 살고 있던 동네가 마산시라는 곳이었는데, 마산시장을 이제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 막 그래가지고 막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 물론 내가 선거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자, 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95년이었을 거야. 이때 이제 광복 50주년인가 뭐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 정기 바로 세우기 사업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화끈하게 또 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경복궁 정문 이름이 뭡니까? 경복궁 정문 이름이 광화문이죠. 광화문인데, 옛날에는 광화문 이렇게 있잖아요. 광화문 이렇게 있으면 요 뒤가 이제 이렇게 경복궁이잖아, 그치? 근데 요 경복궁 건물들과 광화문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거든.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있었어.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 조선 총독부를 잠시 정부의 이제 중앙청이라고, 정부의 이 중앙 그 청사로, 정부 행정기관 건물로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뀌었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계속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다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김영삼 대통령이 맞아 뭐 왜 서울 한복판에 이 일제 이 잔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거 싹 치아비라 이래가지고는 이거 폭파시켜버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요 뚜껑만 어디 보관해놨어. 이 뚜껑이 어디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던가?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싹 밀어버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광화문 가면 시원하게 뚫려 있잖아, 그렇지? 여기 뒤로 경복궁 모습이 쫙 보이잖아. 그것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했던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인기가 되게 좋았어, 김영삼 대통령이. 자, 그런데 이제 96년, 97년 접어들면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의 엄청난 이제 정치적이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IMF 외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IMF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IMF가 뭐예요? 나는 F다? 아니죠, 그렇죠? IMF라는 거는 국제기구의 이름입니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는 이름인데, 쉽게 말해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어떤 걸 하는 기관이냐면은, 회원국들로부터 일정의 돈을 받아서 잘 보관하면서 굴리고 있다가 회원국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돈도 빌려주고 어려움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IMF예요. IMF. 왜 돈을 모아가지고, 평소에 돈 모아가지고 갯돈 붓듯이 돈을 모은 다음에 왜 어려워진 국가를 왜 도와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IMF의 큰 손인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글로벌화된 이 세계에서 여러 국가가 경제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 하나가 경제가 어려워서 흔들리게 되면은 얘네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 때문에 주변에 얘네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까지 같이 도미노식으로 위기에 처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제도가 바로 이 IMF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IMF로부터 돈을 자주 빌렸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빌렸고 뭐 많이 빌렸는데 이제 97년이 되면은 이때는 그냥 빌리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었어. 자, 이게 어떻게 일이 터지게 됐냐? 이것도 얘기를 하면 또 한 세월인데 한번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IMF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아버지가 회사 다니시다가 IMF 때 회사에서 나오셨어. 쉽게 말해서 잘린 거지, 그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돼서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퇴직금 좀 더 받고 나오는 그런 걸로 해서 회사를 관두시고 나오셨었거든. 물론 이제 그 뒤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취업을 하셔서 조금 나았지만 나는 IMF를 이제 몸으로 겪었었어요. 그때 좀 힘들었어. 그때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나오시면서 집에 계속 계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아침에 내가 지각을 좀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때는 이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집에다가 전화를 하셨어. 이제 애가 안 오니까.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집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나보고 날 부르더니 너 왜 지각했냐 막 물어보시고 근데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 어? 뭐 아버지가 왜 이 시간에 집에 계시냐 뭐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그때는 뭐 선생님들이 다 뭐 집에 가정 방문도 하던 시대였으니까 궁금하셨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기가 참 그때 그렇더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창피할 것도 없고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였고 IMF 경제 위기가 와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셨겠지. 근데 그때는 아빠가 집에서 이제 계시는 게 쉬고 계시는 게 창피했나 봐. 선생님이 왜 아버지가 그 시간에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냐 물어봐서 선생님 막 울면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막 울면서 막 말하기 싫다 이거지 막.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IMF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자, 이 IMF 외환 위기 어떻게 터진 거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97년. 우리나라는 경제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켰냐면 빚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빚으로 빚, 뎁트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고용해서 봉급도 줘야 되고 또 땅도 사서 공장도 지어서 생산도 해야 되고 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회사들이 뭔가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자, 근데 이 기업들의 이 돈은 어디서 빌려오냐면 기업의 활동이 필요한 돈. 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해 볼게요. 한번 좀 지우고. 기업이 필요한 돈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기업이 자금을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뭐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간단한 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됩니다. 자, 은행에서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은 돈을 어디서 가져다가 기업에다가 빌려주는 걸까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기업에다 빌려주는 돈은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이 맡기는 자금이에요. 예금, 저축의 돈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여러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해외야. 해외에서 돈을 끌어와서 뭐 채권이든 뭐든 뭐 다 전환사채든 뭐든 다 이제 돈을 끌어온 다음에 이걸 갖고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업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이나 분배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문제는 이때 당시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은행에서 그냥 막 빌리는 거야. 막 빌리는데 막 빌려주면 안 되죠. 막 빌려줬다가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도 같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이 돈을 갖다가 적당히 빌려주려고 하는데 기업은 어떻게 하냐? 기업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마 대출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고위 관료는 은행에다가 압박을 넣습니다. 야, 이번에 그 무슨 회사가 대출해달라는 거 그 대출 좀 해줘!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은행은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은 이런 기업에다가 이 기업의 능력 이상이 되는 돈을 자꾸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은행들이 망해가는 걸 보고 있는 해외,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불안하다. 더 이상 돈을 빌려주거나 맡겨서 안 되겠다고는 자기들이 투자한 돈들을 다 회수해 가겠죠. 자, 회수해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때 어떻게 빼갈까요? 세종대왕님 그려져 있는 원화로 돈을 빼가겠습니까? 아니죠. 달러로 바꿔서 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달러가 0원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뭐냐? 국가 부도 사태인 거예요. 이게 IMF예요. 기업들이 돈을 존나게 많이 빌려갔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뇌물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은행을 압박을 주니까 돈을 자꾸 기업에다 더 빌려준 거고, 그러다가 한보라고 하는 회사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회사들이 부도나기 시작했어. 기업들이 부도나니까 은행들도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또 무슨 일이 터지냐? 요 조금 앞서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을 중심으로 해가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붕괴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동남아시아하고 또 관련이 또 잘 돼 있거든. 동남아시아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망하게 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서 은행들이 망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 은행도 자꾸만 망해가는 걸 보고 있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돈을 다 빼가야겠다 하면서 돈을 다 빼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고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라가 부도가 나버린, 이게 바로 IMF 금융위기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제 돈이 없어. 얼마 정도 돈이 없었냐면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고 150억 달러가 갖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30억 달러 갖고 있다 그랬나? 하여튼 우리가 빚으로 지금 해외에다 갚아야 될 달러가 1,500억 불 이상이었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IMF에다가 이제 손을 벌리는 거지. IMF에 손을 벌려서 IMF 보고 이제 돈 좀 빌려달라는 거야. 돈 일단 빌려줘서 우리가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 근데 IMF는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은 이게 조건이 많아.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뭐 금리를 존나게 올려라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IMF가 그때 당시 이제 조건 내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야. 한국의 기업들 운영이 너무 방만하다. 야, 무슨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해고도 쉽고 이런데 왜 한국 기업들은 한번 회사 직원을 뽑으면 평생 정년 퇴직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 그런 게 어디냐?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비대하고 사이즈가 크니까 기업들 사이즈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기업들은 모두 구조 조정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조 조정이 뭐냐면은 이제 필요 없는 직원들을 회사에서 자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선생님 아버지 같은 분들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부장이었는데, 부장이란 직급이 참 애매하거든.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부장은 생산성은 낮아. 하지만 부장은 이제 직급이 높다 보니까 임금은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제 자르면 부장 같은 사람부터 먼저 자르는 거야. 부장 자르면 신입사원 2-3명 더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지. 그치? 그냥 이제 회사가 안 망했는데도 구조조정해서 실직하기도 하고, 또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한 경우도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놀이터에 그 애들이 놀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아니고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벼룩시장 같은 신문 보고 있고 막 도시락 까먹고 있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아저씨들이 회사가 망하거나 또는 이제 회사가 망하진 않았는데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집에는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조조정 되면서 나오면서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월급 받은 것처럼 집에는 계속 갖다 주면서 어 이제 아침에 이제 양복 입고 여보 나 출근할게 이러고는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남의 아파트에 놀이터로 가는 거지.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 가면 이제 와이프나 애들한테 들킬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 놀이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다가 퇴근 시간대쯤 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거 거기 쪼개 가지고 이제 이번 달 월급 나왔어 갖다 주고 하면 이제 와이프가 저녁 먹으면서 여보 요새 뭐 IMF다 뭐다 나라가 어렵고 회사들도 어렵다는데 당신은 괜찮지? 그러면은 나 괜찮지. 나 어떻게 보고는 어? 나 회사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언젠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던 시절 그게 바로 IMF 외환 위기고 이게 구조 조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IMF가 내건 게 뭐냐면 야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면 다 정규직을 웬만하면 뽑았어요. 한번 뽑으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하나의 직장에 쭉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 이게 이제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시스템이에요. 평생 직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미국은 이 회사 다니다가도 저 회사로도 옮기고 저 회사 다니다가도 you fired 하면 이제 잘리고 막 해고가 쉬운 그런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가 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바꾸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때 폭증한 게 바로 뭐냐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가 이때 폭증하게 됐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교사가 90년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급여 자체가 좀 적고 또 막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애들이 또 이렇게 말귀가 알아듣고 하지만 초등학교 애들은 또 어리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똥 땄다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제 좀 비선호하는 직종이었거든 근데 이제 IMF 터지고 하면서 이제 교사나 공무원 같은 이제 급여는 좀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IMF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가 쉬운 비정규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다 재계약 안 하면 해고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비정규직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IMF 외환 위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치 28분이 지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IMF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또 뭐 노무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이 문재인 정권까지 한번 얘기를 쭉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